이번 주 장르가 머니. 장르가 뉴스 이주의 머니에서는요. 코스피 5천 시대를 이끄는 엔진, 반도체주 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진단해 보고요. 장르가 토론, 생각이 달라에서는 사람이 아닌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전 세계 자율주행 시장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 두 자동차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히 알아봅니다. 장르가 리얼리티 돈선 체크에서는 2주 앞으로 다가온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올림픽 고품질 중계를 완성하는 특급 비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르가 뭐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머니! 안녕하세요. 장르가 머니 앵커 권혁수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르가 뭐니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웃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해 들어서 사실 주식 계좌 열어보는 게 네. 좀 설레는 일이 많았었는데 요 며칠 네.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저의 그 회복세 네. 꺾였습니다. 아, 꺾이고 또 다시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또 꺾이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랬죠. 혹시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나 봐요. 아, 하은 아나운서처럼 저처럼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런 우리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경제 지식 가득 나눠주실 두 분의 경제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어디로 떠날까요? 부릉부릉 박시동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박시동입니다. 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뵙는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YG경제연구소 최영주 소장입니다. 그동안 지난번 출연한 이후에 주시장이 좀 많이 올랐어요. 네. 앞으로도 저를 자주 부르시면 주시장이 올라간다. 이 공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오늘 소장님께 그리고 평론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아주 많은데요. 오늘도 기대를 해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죠. 평론가님, 시동 이슈?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시동 이슈는요. 네.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앞으로 고배율 레버리지 ETF 상품이 나올 수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좀 어려우시죠? 근데 너무 어려워요. 예, 쉽게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분들이 최근에 미국이나 홍콩에 많이 투자를 하세요. 네네. 그중에서도 ETF 상품을 많이 투자하시는데 그 ETF 안에 들어있는 종목이 마음에 들어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네. 그 ETF 수익률이 올라갔을 때 자기가 투자한 수익률의 몇 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곱하기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미국이나 홍콩에는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는 안타깝게도 그것보다도 좀 배율이 낮은 상품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좀 공격적으로 할 거야라고 했던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해외 투자의 매력을 느끼고 그동안 많이 해외로 나가셨었거든요. 네. 당국에서는 그런 분들을 이제 국내로 다시 돌리고 환율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어떤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다라는 그런 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나올 수 있냐면요, 개별 ETF가 종목이 1개짜리, 2개짜리도 이제 출시가 될 수 있고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곱하기 2배, 넘어서 곱하기 3배까지 상품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삼성전자 2배 ETF, 반도체 3배 ETF 이런 ETF가 이제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시장에 수많은 상품들이 좀 더 다양해짐으로써 시장의 매력도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수익이 2배, 3배 올라가면 근데 떨어질 때도 2배, 3배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리스크도. 예, 이런 위험도 조금씩 챙겨가면서 우리 시장의 다양한 모습들 기대를 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씨 이건 진짜 야수의 심장이 필요한 그렇습니다. 대목인데요. 공부를 2배, 3배로 많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방금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고배율 레버리지 ETF 상품도 그렇고 이 서학개미들의 발걸음을 돌리기 위한 유인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서학개미들의 선택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크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혁수 앵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뭐니? 네. 코스피가 꼬리에 부스터를 달고 가파른 상승을 이어가면서 주식시장이 블랙홀처럼 모든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반도체주가 있는데요. 반도체 호재에 울고 웃는 현재 국내 주식시장. 하지만 최근 미국의 관세 압박이 다시 시작이 됐고요. 한편에선 2026년 정점론까지 거론되면서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반도체 랠리가 멈추면 코스피도 급락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여러분들의 걱정과 불안, 궁금증을 지금부터 이주엔 머니에서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이게 그 회복세를 멈추게 한 네. 그 뉴스였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제가 더 이 경제 뉴스를 열심히 읽고 있는데 이번 주에 가장 주의 깊게 본 기사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 시즌 2에 돌입을 했다. 네. 그러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에 관세 100%를 부과하겠다. 이런 말을 했대요. 아니 소장님.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이분이 지금 게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우리가 여기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해볼 테면 해보세요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관세를 부과를 한다라는 것은 네. 생산자가 부과를 받는 게 아니고요. 소비자가 부과를 받습니다. 관세 부과를 하면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주 소비자가 누구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그렇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100% 관세를 그들이 부과를 받게 되고요. 그들이 투자하는 금액이 100%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만들어내는 D램, SK하이닉스가 만들어내는 HBM은 지금 공급자들이 만들어내는 족족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과연 가능할까요?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할 테면 해보라죠. 와, 그래도 지금 약간 좀 불안감이 가셨어요. 이번 반도체 관세 압박은 좀 맥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우리도 이제 미국과 한미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에 예를 들어서 뭐 매년 200억 불 또 이제 한 10년에 걸쳐서 2천억 불 정도 투자한다 이런 어떤 협상을 맺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대만과 미국도 그런 협상을 타결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제 대만이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수많은 미국 투자를 주로 누가 하게 되냐면 반도체, TSMC 등등등이 사실은 총대를 메고 미국에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에게 관세를 압박함으로써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를 미국에 투자하게 만드는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반도체라는 하나의 생태계를 놓고 봤을 때 좋아, 반도체 설계, 엔비디아, 미국이 잘하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TSMC가 잘하는데 이제 네. 공장을 우리가 미국으로 옮겨오기로 했어.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반도체 생태계 중에서 미국이 없는 게 뭐야? 이거구나. 메모리. 그런데 메모리는 누가 잘해? 오직 한국. 야, 그러니까 러트릭 미 상무장관이 콕 집어서 메모리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에 관해서 앞으로 미국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지 않으면 관세를 매기게 될 거야. 100%로 올릴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맥락 속에서 보면 미국이 반도체 생태계 전 부분을 다 미국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이른바 반도체 안보 전략과 반도체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회사도 그동안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공장도 짓겠다 이렇게 발표도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짓겠다라고 한 공장은 메모리 공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메모리를 지어줘. 그래야 우리가 딱 구멍이나 이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그 진의를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하고요. 네. 메모리 공장을 옮긴다라기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던 패킹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투자 규모를 늘리는 선에서 윈윈하는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좀 지혜가 필요한 국면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아니, 네. 지난주만 해도 TSMC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서 사실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 주가도 막 수직 상승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관세 리스크 영향 때문인지 반도체주가 지금 살짝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반도체 그 슈퍼 사이클이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평론가님? 네, 결론 아직 멀었습니다. 오, 아, 그렇습니까? 예. 다행이네. 지금도 아까 우리 차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하는 족족 팔려나가고 있고요.
수요는 충분한데 지금 공급이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DDR4라고 하는 우리가 제일 쉽게 쓰는 PC에 들어가는 D램이 있는데요. 네. 1달러 하던 게 1년 만에 9달러예요. 이야. 그런데 이 정도 사실은 이제 반도체 가격의 상승이 끝이 아니라 올해는 여기서 다시 50% 오른다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다시 70,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80 이 정도까지 오른다는 전망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맞춰지기 전까지는 이 슈퍼사이클은 계속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슈퍼사이클은 적어도 2027년은 넘어야 된다. 어떤 분들은 2028년까지도 간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슈퍼사이클의 지속과 그 엔딩 시점을 점점 더 뒤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도 앞으로도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거다 동의하시나요? 몇 년도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과잉 공급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코로나 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서버를 늘렸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PC도 바꾸고 했잖아요. 네네. 저도 그때 당시 노트북을 바꿨는데 그러고 나니까 한동안 우리가 PC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D램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면서 삼성전자가 암흑기에 들어갔었던 사례도 우리가 비견한 예로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한 시대가 AI 쪽에서도 오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D램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사이클들은 아직까지 우려할 바는 아니다. 근데 이러한 우려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우려감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불필요한 투자를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신중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거품을 땡기기보다는 거품을 더 뒤로 미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경기가 선순환하면서 오히려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간을 늘린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개미 투자자로서 지금 상황을 굉장히 희망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은데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 산업, 반도체 주가를 흔들 수 있는 변수 또는 불안 요인은 또 뭐가 있을까요, 평론가님?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립니다. 네. 하나는 이 사이클이 끝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에는 AI 관련한 투자가 어느 정도 멈춰질 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큰 전 세계에 있는 회사들 또 국가들이 이제 대규모 AI 투자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라서 투자가 줄어들거나 또는 그 투자되는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기업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AI 정점론, AI 거품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반도체가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이 증산이 되면 사실은 힘든 과정을 예전에 겪어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대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이제 급하게 구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물량이 없죠. 그럼 이제 회사들이 더 많이 늘리자라고 해서 공장을 새로 짓고 이렇게 증설을 하게 돼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물량을 막 늘어내려고 하는 중에 사실은 경기가 그 사이에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과잉 공급. 아까 과잉 공급이 말씀해 주신. 되고 어마어마하게 재고가 남으니까 손실을 굉장히 많이 떠안게 되죠. 몇 년 전에 그래서 힘들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손실을 보고 나면 이제 경기가 다시 회복되면 이제 다시 재고가 팔리기 시작하면서 또 화랑으로 들어가는 이 사이클을 반복해 왔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졌어요. 오. 그래서 예전과는 좀 다른 질서 있는 증산이랄까요? 이런 계획이 들어갑니다. 지금 잘 팔린다. 무턱대고 지어. 이게 아니라 가격도 올리고 네. 물량도 무턱대고 늘리는 게 아니라 추후적인 사이클을 계산해 가면서 늘리는 방식으로 현재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증산이라든지 사이클 문제를 보시긴 보시되 우리나라 업체들이 현명하게 대응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세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예를 들면 중국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제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대만이라든지는 반도체 체인 관련해서 이미 사실은 협업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이 반도체 밸류 체인과 동떨어져서 지금 급부상할 수도 있는 게 사실은 중국이거든요.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 속에서 계속 반도체를 중국이 자생적으로 공급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이 안 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반도체 가격이 너무 좋잖아요. 예. 그렇죠. 이렇게 호황이라 가격이 좋으면 그 후발주자들도 조금 팔아도 돈이 좀 많이 되니까 버티면서 이 따라올 만한 기간을 버틸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술은 좀 딸리지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예. 뭐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후발주자에게는 여유 타임이 된다라면 나중에 우리가 또 새로운 경쟁자를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것도 하나의 리스크로 좀 보시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와.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불안한 요소들도 있고 근데 분명히 좋은 소식도 있거든요. 서학개미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테슬라가 드디어 AI 칩 설계를 마치고 생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에 이 삼성전자랑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주가가 확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 직전에 팔았기 때문에 똑똑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여기서 얼마 안 돼요. 아,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뭐 저랑은 이제 무관하게 되긴 했지만 호재라고 봐야 될까요? 소장님 어떤가요? 그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공급 계약이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이것을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이제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이제 TSMC와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TSMC 같은 경우는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다 물량을 맡겨놓은 상태이기 네. 때문에 캐파가 안 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여력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테슬라의 AI 칩을 삼성전자가 위탁 생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운드리 부분은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게 나타났던 분야는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2025년 4분기에 20조 영업이익을 냈는데 이 부분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분기 영업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도 돈을 벌고 있고 미래에 대한 꿈을 하나씩 더 더해가고 있는 훌륭한 주식이다. 네, 어쨌든 이렇게 반도체주 상승에 힘입어서 코스피 5천 시대가 드디어 왔습니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 랠리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면 미국 같은 해외 주식 반도체 섹터에 투자해도 수익이 나는 겁니까? 반도체는 현재 글로벌리하게 다 호황이기 때문에 오. 미국 쪽 섹터도 사실은 수익이 좀 났어요. 1년 수익률로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표적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38% 정도 현재 1년간 수익이 나고 있고요. 어이구. TSMC는 60%가 조금 넘고요. 그다음에 브로드컴은 50% 정도 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1년 대비 수익률이 무려 240%가 넘습니다. 또 이 반도체 회사들을 묶은 ETF 상품도 수익이 높은데요. 미국의 이제 상위 랭킹에 들어있는 반도체 ETF 같은 경우에는 40%대에서 50% 정도의 현재 수익률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와. 자, 그런데 너무 부럽다라고 할 상황은 아닌 게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현재 저점 대비 3배 올랐고요.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만만치 않아. 오히려 우리가 더 나아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사실 근데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넓게 좀 바라보고 싶거든요, 소장님. 그래서 이 두 가지 앞장서서 코스피를 이끌고 있는 이 반도체주 두 가지 종목 이외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섹터나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원래 반도체가 이제 대장주라고 한다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그들이 올라가게 되면 그들과 같이 일을 하는 소재, 장비 업체들, 소위 소부장이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따라 올라갑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영업이익을 각각 100조씩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소부장 업체들에 대한 주문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소부장 중에서 어떤 걸 봐야 되느냐라고 보면 후공정과 관련된 소부장 업체들도 같이 관심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공부를 안 했던 겁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근데 사실 해야 됩니다. 우리 평론가님께서 네. 늘 디테일하게 공부를 시켜주셨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가 사실 실행을 못하긴 했죠. 못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 진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만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우리 반도체 엔진이 진짜 꺼지지 않고 코스피 6천까지 시원하게 달리기를 바라면서 저도 한번 같이 달려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6천까지 달려가야길 바라면서 오늘 유익한 정보 가득 들려주신 차영주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생각이 달라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혁수 앵커가 준비했죠? 네. 이제 운전도 기계가 로봇이 대신해주는 세상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두 자동차 전문가가 치열한 토론을 펼쳤습니다. 놓치면 후회할 만큼 재밌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장르가 머니의 가장 뜨겁고 논쟁적인 코너, 전문가들의 치열한 머니 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 최대 IT 박람회 CES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죠. 이번에 CES 2016의 주인공은 AI,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SF 영화에서 보던 운전대 없이 혼자 달리는 차, 이제는 진짜 현실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전 세계 자율주행 시장의 최후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이 질문에 답변을 얻고자 생각이 다른 두 분의 자동차 고수를 모셔봤습니다.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님, 그리고 75만 자동차 유튜버 윤성로 대표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권영주 교수님께서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CES를 직접 다녀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현장에서 느꼈던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관심 어느 정도였습니까? 사실은 그 CES를 한 10년 넘게 매년 가는데 매년 가셨습니다. 네, 올해 CES에서는 이제 로봇 자체가 주제가 됐던 건데 이 네. 로봇이 움직이려면 지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AI가 붙여서 같이 주제가 되는데 그 움직이는 로봇을 궁극적으로 확대 해석하면 자동차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I와 로봇과 자율주행이 큰 이제 화두로 떠오르게 됐던 거죠. 자, 그런데 또 작년 11월에 자율주행 관련 깜짝 이슈가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 자율주행 FSD가 한국 시장에 기습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랐었죠. 오늘 시작하면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네, 뭐가 있었습니까? 이게 완전 자율주행이면 네. 감독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 근데 이게 감독형 완전 자율주행이 한국에 상륙했다가 이게 사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테슬라의 FSD, Full Self Driving이라고 하는 요 기능은 네. 정말 대단한 건 맞지만 아직까지는 주행 보조 장치로서의 그 기능으로서 한국에 풀린 거지. 우리가 이거를 완전 자율주행이다? 자율주행이면 감독하지 않아도 혼자 다닐 수 있어야지. 그렇죠. 감독님이 없어도 되죠. 그러니까요, 자율인데. 네. 그러니까 여기에 괴리가 살짝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오늘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자율주행의 어떤 보조 장치가 조금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 그렇죠. 아주 최첨단의 주행 보조 장치다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은 맞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 네. 케이스가 또 있어요. 네. 준중형. 그냥 중형이에요. 준이 어딨어. 굳이 저희가 그걸 또 나누고 싶거든요. 뭔가 좀 이렇게. 준준결승. 네, 그렇게 따지면 다 결승이죠. 예선부터. 자, 그렇다면 다가오는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자율주행 시장의 최후의 승자는 어떤 기업이 될까요?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어떤 기업이 된다라기보단 네. 두뇌를 지배하는 자가 이동을 지배한다. 두뇌라는 게 그 지능을 완성하는 곳이 결국은 팔다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으니 저는 이제 지능을 지배하는 자가, 두뇌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피지컬보다는 이제 두뇌. 저는 그렇게 봐요. 지능이 결국은 지배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테슬라와 웨이모가 장악할 것 같다. 테슬라와 웨이모가 장악을 한다. 네, 그러니까 테슬라 웨이모가 왜 같이 나왔냐면 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앞으로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도 우리가 내가 운전하고 다니는 이 자가용, 내 자가용에 들어가 있는 이 최첨단 주행 보조 장치와 네. 완전 무인 자율주행은 끝까지 저는 나눠서 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나눠서 계속 간다고요? 네, 나눠서 계속 간다. 그러니까 결국에 테슬라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까지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물론 이제 저의 생각일 뿐이고 네. 전국에 계신 많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테슬라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들으면 이제 또 돌팔매질을 당할 이제 그런 말이기는 합니다만 네. 왜냐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테슬라는 이 비전, 이 카메라로만 보는 자율주행으로 결국에는 로보택시, 무인 자율주행까지 다 상용화에 성공할 수 있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만 놓고 보았을 때 이 로보택시 쪽 영역만 보잖아요. 네. 웨이모와 테슬라는 아직까지 한참 많은 격차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웨이모가 압도적으로 사고율도 적고요. 압도적으로 많은 대수를
벌써 상용화해서 돌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 격차는 저는 좁혀지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웨이모가 가지고 있는 이 하드웨어들 네. 테슬라는 넣을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양산차에 넣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네, 가격을 어떻게든 떨어뜨리는 게 중요한 회사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내 자가용에 들어가 있는 자율주행은 이 FSD가 앞으로 이제 가장 지금처럼 가장 네. 최고가 될 것 같고 네. 완전 무인 자율주행 택시, 로봇 택시 쪽 시장은 저는 웨이모가 결국은 다 먹지 않을까. 두 분의 생각이 어떤 부분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또 굉장히 또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CES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알파마요라는 자율주행 AI를 공개하면서 엄청난 주목을 정말 받았습니다. 자, 알파마요 이름이 특이하기도 하면서 제가 특정 브랜드의 어떤 치킨 마요를 굉장히 좋아해서 좀 친근하기도 하고 근데 왜 이렇게 화제가 된 겁니까? 윤 대표님. 뭐 사실 이제 저보다는 CES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던 네, 원 대표님께 들을까요? 네, 대표님, 이게 왜 이렇게 화제가 된 겁니까? 황 대표가 네. 젠슨 황, 황 대표께서 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사실은 이제 칩을 설계하고 만들지만 그렇죠. AI 칩을 하지만 그 확장성을 따지고 보면 결국은 자율주행 쪽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약간 전략은 구글하고 비슷해요. 나는 자동차를 만들지 않겠다. 그런데 전 세계 모든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요. 지능이 필요하니 내 걸 써. 근데 내가 이를 만든 지능은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굳이 뭐 미들웨어 따로 뭐 따로 할 필요 없어. 내가 턴키로 만들어놨어. 이거 스스로 발표한 거. 이거 그냥 넣기만 하면 돼.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고 그거를 대표적으로 어쨌든 자동차 회사 중에는 가장 최고라고 하는 벤츠가 나 썼어요 라고 하니 우와 벌써? 대단한데? 그리고 시기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나올 거다 이렇게 그렇죠. 예상하고 있잖아요. 이미 적용을 했고 거기에 마침 젠슨 황 또 깐부 있잖아요. 깐부. 네. 어. 깐부. 미스터 정. 네, 미스터 정. 정. 만나가지고 현대 쓸래? Why not? 우리 쓸게.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얘기가 흘러가면서 갑자기 현대차 주가가 확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거죠. 제2깐부 회동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 테슬라, 웨이모, 엔비디아는 자율주행의 두뇌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AI를 만들고 있고요. 그런데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은 이걸 못 따라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결국 테슬라나 웨이모가 자율주행의 두뇌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은 자동차 껍데기 하드웨어만 만들게 되는 이런 구조가 계속되는 겁니까, 교수님? 그게 그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는 IT를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 회사가 기아인데 네. 80년 됐잖아요. 기아 80년은 기계공학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IT 어떤 코딩하고 이런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기계를 잘 만드는 회사들이 대부분 지금까지 자동차 회사를 만들고 있는데 근데 IT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컴퓨팅이잖아요. 네. 컴퓨팅에서 코딩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이쪽의 이해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쪽의 사람들을 많이 영입해서 내재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죠.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하고 있고 하지만 이쪽 IT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속도를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기업은 아예 포기한 곳도 있어요. 그냥 우리는 자율주행 지능 개발 안 한다. 누가 개발해 놓으면 갖다 돈 주고 쓸게. 얹어가지고 차 팔 때 조금 비싸게 받으면 되잖아. 이렇게 선택하는 회사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나는 종속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난 결국에는. 내가 직접 할 거야. 라고 해서 끊임없이 투자를 해가지고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도요타도 그렇고 네. 현대차 그룹도 그렇고 폭스바겐 그룹도 하다가 지금 고민 중이고 포드는 하다가 포기했고 회사별로 지금 다 다른 동향을 나타내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능을 만들어 놓는 회사는 지능을 만들지 않는 곳에 우리 지능을 팔고 싶기도 하고 또는 지능을 만들고 있어도 가서 그러는 거죠. 니네가 만든 지능은 IQ 140이지. 내가 만든 지능이 IQ 180이야. 너 어떤 거 쓸 거야? 그럼 이 내재화를 하던 기업은 머리 아파지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140 IQ를 만들어놨는데 네. 쟤 3년 만에 나한테 와가지고 180 만들었다고 사라 그러니까. 150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우리 200 될 거야. 그렇죠. 야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또 손을 잡는 것도 있고.
그 대표적으로 이번에 현대차하고 잡은 게 그런 케이스예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율주행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인데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 자동차 산업은 이 전쟁터에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제조예요, 제조. 제조는 너무나 잘합니다. 피지컬을 만드는. 그렇죠. 예. 근데 이 제조를 탐내고자 하는 그 IT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따지면 제조를 잘하는 기업은 지능을 고도화한 기업을 초이스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능이 고도화됐다고 해서 네. 너의 지능을 부러워만 하는 게 아니라 니네 지능 고도화했어? 우리가 안 써주면 너네 것도 무용지물일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역으로 던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자동차 회사 내에서 일부 앞서가는 몇몇 회사가 약간 그런 전략을 쓸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오히려 해요. 역으로 끌고 갈 수도 네, 있다. 그게 이제 제조의 능력이에요. 제조를 뛰어나게 잘하기만 하면 그렇죠. 그 지능들을 그 제조물에 적용하고 싶어하는 게 IT 기업들이니까. 이렇게 바라보시는군요. 자, 그러면 우리 윤 대표님이 보실 때는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겁니까? 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반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데 네. 전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그 어마어마한 공식이 하나 깨진 사례가 바로 테슬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엉망이었어요. 막 그렇죠. 문짝과 문짝 사이에 손가락이 하나가 들어가요. 네, 이래도 이게 정상이래요. 근데 그러던 회사가 이제 사이버 트럭 만들어낸 이 마감 퀄리티들을 보고 요즘 나오는 생산되는 차량들을 보고 기가 팩토리가 돌아가는 것들을 보고 그들의 생산력을 보고 있자면 와 소름이 끼치거든요. 거기 수트도 이제 뭐 장난이 아닌 거죠. 네, 그들의 네. 수트도 장난이 아닌데 거기는 이미 상당 부분 자동화를 먼저 많이 이뤄내기까지 했다는 거죠. 동시에 다발적으로 갔으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가 이게 껍데기 잘 만드니까 우리나라는 이 자동차는 여전히 달리는 물건이고 승차감이 좋아야 되고 안전이 중요하고 예전에는 우리가 이 말이 통했었는데 네. 과연 이거 언제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까? 제가 바라는 거는 그거예요. 현대차가 지금 당장은 엔비디아의 알파마요를 받아들이고 네. 이렇게 가는 방향 네, 일정 부분은 맞는 것 같다. 음. 당장 너무 벌어진 갭은 빨리 메꿔야 되니까. 하지만 그럼 빨리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현재 42닷에서 하던 네, 그 아트리아 시스템이라고 이제 현대차가 개발해 오던 시스템이 있습니다. FSD 같은 거예요. 이 아트리아도 저는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네, 아트리아는 아트리아대로, 모셔널이 하는 건 모셔널대로 네, 여러 트랙을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네, 서로 또 시너지도 분명히 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네, 그 시너지를 잘 낼 수 있는 사령탑에 이번에 제대로 된 인물이 온 것이기만을 바랄 뿐이죠.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투자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요 타이밍에 제일 관심 많으시거든요. 자, 자율주행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부동산 시장과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표님? 집값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는 좀 나중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네, 자율주행차가 정말 대중화되면 네. 앞으로 지하주차장이라는 공간도 굉장히 많이 탈바꿈할 거고요. 왜냐하면 더 이상 차가 지하에 꼭 내려가서 주차해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네, 밤 사이에 나가서 내 택배도 찾아오고 세차도 해오고 충전도 해오면 되니까요. 네. 네, 이제 뭐 그런 많은 것들 때문에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네, 좀 더 시간이 지나서의 문제일 것 같고 그렇군요. 투자 관점에서 네. 네, 이제 자동차 주식들의 투자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저는 사실 저희 자동차 유튜브 채널에서도 네. 한 3년 전부터도 지금 자동차 회사 주식을 꼭 하나 사야 된다라고 하면 현대차 살 것 같다라는 말을 항상 3년 전부터요? 네, 했었어요. 그 영상을 제가 못 봐가지고 예, 아니 이보다 똥값일 수 있나 이거 뭐 그런 생각이 저는 항상 그 영상을 제가 못 봐가지고 네, 저는 그런 생각이 항상 들어서 한 달 전에만 봤었어도 되는데.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정말 오랜 시간 이제 기가 모여서 어느 한 순간에 탕 터지잖아요. 항상. 네네네네. 네, 그게 이제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시작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자동차에 있어서만큼은 테슬라를 능가하는 그런 규모의 시장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네. 포텐셜이 터질 것이다. 저는 주식을 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현주 교수님 아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아니 저는 혹시 기아도 많이 올랐나요? 주식을 안 해가지고. 기아?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랐죠. 기아는 조금 덜 오른.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룹에서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데 현대자동차 그룹이 도입한다는 이유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더 많이 오르고 똑같은 시스템 쓸 건데 그렇죠. 그렇긴 그죠? 하네요. 이게 그런 거 보면 상대적으로 기아 주식이 조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때로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기아차에 먼저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아틀라스 로봇을 왜 현대차 울산 공장에만 투입한다고 생각해? 기아 아산 공장에는 투입하면 안 되나? 다 할 건데 네. 상대적으로 기아가 조금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사라는 말씀은 안 하셨고요. 예, 사라는 말씀은 네. 권 대표님께서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예.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치 사슬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가치 사슬. 여기서 뭐냐면 네. 지능을 만들어내는 기업의 가치 사슬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그 지능을 어디에 적용할 건가, 즉 제조 누가 잘 만들 것인가와의 네트워크, 그 가치 사슬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잘 만들어낸 자율주행 이동 수단을 가지고 네. 누가 어떻게 운송 사업을 하는 거야? 플랫폼을 좀 볼 필요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가지고 사람들의 생활이 뭐가 달라지지? 이라고 하는 것. 네. 이게 다 연관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지고 하나하나 다. 그 분야별로 좀 예의주시할 만한 네. 기업들을 찾아가시면 네네. 그게 좋은 선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뭐 특정 어느 회사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보면 보여요. 저도 이제 말씀하시는 중간에 장담할 수가 없어가지고. 몇 개의 기업이 이렇게 싹싹싹싹 지나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말씀하세요. 왜 너는 못하는 거 나한테 하라고 그래? 네. 자,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두 전문가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다 사라는 말씀은 끝까지 안 하셨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두 분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저희 달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났다 하면 100달러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생각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 그럼 1달러입니다.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10달러를 들어주셨습니다. 예, 생각의 차이가 10달러, 예, 평균 10달러였습니다. 아주 많이 비슷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치열한 토론 아주 잘 들었습니다. 다음 코너 돈선 체크가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두 분 치열한 토론 너무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 건강이 필요한 순간은 매 순간. 위 건강이 필요한 매 순간. 위 건강엔 메스틱. 대한민국 넘버원 메스틱. 역시 프롬바이오. 쿡셀의 혁신으로 요리의 즐거움은 계속된다. 홀로그램 큐브와 블루 다이아몬드 코팅으로 맛을 살리다. 요리를 살리다. 쿡셀 홀로그램 큐브. It could have stopped there, a perfect black espresso. Well, not quite. Since 1986, you've been our greatest inspiration to make coffee your way. Because when you love something, you push it forward. Nespresso. 감기다 싶으면 테라플루 한 잔. 효과는? 느낌은? 따뜻하게 스며들어 감기를 빠르게. 따뜻한 한 잔의 빠른 효과. 테라플루. 네, 이번에는 돈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를 찾아가는 시간 돈선 체크 코너입니다. 자, 오늘도 봐도 반가운 김도훈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사람이 모이고 돈이 흐르는 현장을 찾아가는 돈선 체커 김도훈입니다. 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제 딱 2주 남았습니다. 2주요? 네. 2주 뒤면 2월 첫째 주 금요일. 당연히 알죠. 금요일이면 장르가 뭐니 하는 날이잖아요. 역시. 맞아요. 예, 맞습니다. 네. 혁수 앵커가 너무 장르가모니밖에 모르시네. 네, 장모 바보예요. 장모 바보. 짜릿하게 다채롭게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JTBC와 함께 여러분. 그렇다면 스포츠 경기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자, 무결점 중계를 위해서 365일 24시간 상황실을 지키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 안에 숨겨진 기술력을 엿보고 왔습니다. 자,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현장 국내 이동통신사 사옥 앞입니다. 이탈리아를 출발해서 인도양과 태평양 2만 킬로를 달려온 영상 신호가 바로 이곳 안양 컨트롤 타워에 집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철통 보안의 경로 오늘 돈선 체크가 최초로 공개합니다. 같이 가보시죠. 정말 저도 최초로 보는 것 같아요. 방송센터 앞입니다. 오야, 봐봐요. 야, 모니터가 엄청 많은데요? 어? 저희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방송국에 들어와 있는 느낌인데 멀티비전이 이렇게 많진 않은데 우리도 이게 훨씬 어마어마한데요?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LGU 플러스 방송센터라고 하고요. 국내 경기장에서 하는 스포츠라던가 아니면 국제 이벤트가 있을 때 해외 현지에서 있는 방송을 국내에 있는 방송사에 신호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곳입니다. 이번 올림픽을 저희 JTBC가 중계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LGU 플러스 여기서 들어온 신호를 이제 저희 방송국에서 받아서 시청자들에게 또 제공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올림픽 경기 중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 쓰고 있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국제 이벤트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영상이 아무 문제 없이 깨끗하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거를 가장 중점 둬 가지고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보면 막 줄이 가거나 갑자기 뚝 끊기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는 현지 사정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보면은 방송 화면 밑에 보통 문제가 생기면은 뭐 해외 위성 사정으로 그 화면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못해요. 시청자 여러분들 양해를 바랍니다. 맨날 그러는데. 아.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과거에는 해저 케이블이 많이 분포되지 않았을 때는 위성을 통해 가지고 보통 저희가 서비스를 했는데요. 지금에 와서는 그런 국제 전화나 대다수의 국제 방송을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게 다 해저 케이블이에요? 우와, 바다에 저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바다에는 그냥 우리가 먹을 물고기만 있는 줄 알았지. 저런 해저 케이블이 바다에 깔려 있었다니 좀 놀랍네요. 아, 근데 딱 생각해 봤을 땐 좀 무선으로 연결을 했을 때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더 약간 무선이 최첨단 기술 아닌가요? 자, 근데 쉽게 비유를 해드리면 위성은 와이파이고 해저 케이블은 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파이는 편한데 조금 끊기고 끊길 수 또 있죠. 느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랜선은 안전하고 좀 빠르고. 맞아요. 앞서 예. 본 것처럼 이제 위성은 날씨 영향을 충분히 받거든요. 하지만 이제 해저 케이블은 빛의 속도로 직선에 가깝게 바로 연결이 가능하죠. 전송 속도도 더 빠르고 전송 용량도 수천에서 수만 배 더 많습니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만 한번 깔아놓기만 하면 압도적으로 효율적인 게 바로 이 해저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약 99%가 바다 밑 해저 케이블을 타고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네네. 옆집이나 뒤에 있는 아파트에서 먼저 와 소리가 나는 그런 장면. 있죠. 축구 볼 때 꼭 있죠. 그럴 때 있잖아요. 월드컵 때, 월드컵 네. 때. 네. 아, 그래서 좀 시간차가 있나 보다. 그럴 때 또 느끼긴 하죠. 2, 3초 차인데 너무 김이 세죠. 맞아요. 네. 그 온전히 내가 즐기고 싶었는데. 그쵸. 네. 그럴 때 속상해요. 강제 스포 당한 그 기분이죠. 그게 바로 딜레이라는 현상인데요. 네. 이른바 영상의 재고를 좀 쌓아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픽 중계를 사실 가장 빠르게 보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저 컨트롤 타워가 사수한 전용 회선 TV 채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국제 회선을 올 때 보통 주회선, 예비회선뿐만 아니라 그걸 더 사원화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신호를 받고 있고요. 오, 한쪽 회선이 끊어져도 다른 회선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안정적으로 신호를 출력하기 때문에
이번 올림픽은 어떤 경우에도 방송에 영향이 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시청자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끊어지면은 영상 송출이 중단돼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요? 네, 저희 시연 장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네. 그럼 한번 실제로 이상이 없는지 이게 4개 화면을 동시에 보면서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시연해 볼 수 있나요? 지금 보시면은 요 2개가 아까 말씀드린 국제회선 광케이블 경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 얘를 끊어드릴게요. 멈췄어요? 일반 전송 같은 경우는 위성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면은 바로 서비스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방송을 볼 수 없는 구조이고요. 그러면 일반 정송은 우리가 기존에 보던 방송이고 보호 절차하고 히트리스는 차이점이 뭔가요? 예, 보호 절차하고 히트리스는 2개의 경로를 통해서 받는 거는 똑같지만 한쪽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쪽으로 넘어갈 때 이 보호 절차 같은 경우는 그 과정에서 화면이 깨지거나 영상이 멈추거나 하는 거가 발생합니다. 타격감이 없다. 타격감 제로라는 뜻으로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히트리스. 네. 저희가 24시간 본다고 하더라도 화면을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알람이 장비에서 직접 저희 시스템으로 신호를 보내면 저희 시스템에서 알람이 발생했다는 걸 실시간으로 노티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해저 케이블 이 절단, 송출 중단 사고가 자주 있는 편인가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심한 경우에는 뭐 하루에 한 20회 정도까지도 국제예선에 영향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바다 밑에 깊은 바닷속에 깔려있는 그 통신망 케이블이 끊어진다면 뭐 지진? 지진이 될 수도 있고요. 중국 어선의 쌍끌이라던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해저 케이블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물에 걸려서 상어가 뜯어먹나? 우리가 치맥을 즐기면서 편하게 보는 이 올림픽 경기 그 뒤엔 밀라노에서 안양까지 지구 반바퀴 2만 킬로를 빛의 속도로 나르는 이 통신망이 있었습니다.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저희 JTBC와 함께 끈기없는 스포츠 중계 영상 직접 확인해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TV를 볼 때도 끊어지는 순간이 있지만 우리가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 기술이 정말 대단한 기술인 것 같은데 아까 그 뭐 히스테리 방식이라고 하셨나요? 맞아요. 히트리스. 히트리스요. 히트리스. 히트리스. 예, 영어만 나오면 좀 제가 히트리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보호 절차로 보완을 했을 때는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끊김 현상이 좀 보였거든요. 두드러지게 있긴 했어요. 뭐 빠르게 복구가 되기는 하지만요. 예. 네. 그리고 잠깐 이렇게 멈칫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히트리스의 경우에는 그걸 시청자가 인지를 하지 못한다는 건가요? 맞아요. 그게 바로 히트리스 기술의 핵심인데요. 한 길에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 한 길에 바로 넘어가니까 우리가 느끼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이 방식 자체는 도쿄 올림픽 때도 일부 구간에 사용을 했었는데 네네. 이번에는 이 기술을 기본 전제로 가져가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합니다. 부분으로 했다가 네. 지금은 전체로 그냥 활용을 하는 거군요. 근데 사실 스포츠 중계도 이제는 막 이 4K, 8K 막 초고화질 카메라에 이 데이터 양만 해도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데이터 전송의 기술과 양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이게 사실은 이제 중요해졌냐면요. 예전에는 사실 이제 이런 그 중계 데이터를 문자 메시지 정도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네네. 필요한 정도의 양은 초고화질 영화 여러 편을 동시에 스트리밍하는 수준 이 정도까지 사실은 데이터의 양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스포츠 중계에서도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네트워크의 체력이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도 유산소, 그다음에 헬스 이렇게 열심히 한 거네요. 그렇죠. 예. 사실 가장 궁금한 건 네. 이 해저 케이블 좀 투자
투자 목적으로도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지금 또 여기서 투자 냄새를 맡았군요. 올림픽 네. 덕분에 이렇게 또 이 투자처의 향기를 맡게 됐습니다. 우리 장르가 뭐니 돈 냄새를 정확히 맡으셨어요. 이게 가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해상 풍력 단지들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전기를 만들어서 산업 단지나 육지 안쪽으로 이걸 옮겨야 되잖아요. 네. 이때 꼭 필요한 게 사실은 이 전력 케이블인데요. 지금 이 전력 케이블이 전 세계적으로 없어서 못 팔 지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전 세계 해저 케이블 시장은요. 2022년에 약 6조 원 규모였는데요. 네. 2029년에는요. 무려 29조 원으로 불과 7년 만에 5배 가까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바다 밑에 새롭게 경제 지도, 에너지 지도를 지금 그려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없어서 못 판다는 전력 케이블 거의 뭐 두쫑쿠랑 비슷한 상황인데 예, 지금 이게 세계적으로 우리가 수출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저 케이블로 전력도 수출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빅4를 형성을 했고요. 유럽 기업들은 19세기부터 해저 전선 기술을 쌓아왔습니다. 반면 이제 우리나라는 2009년 동해에 해저 케이블 전용 공장을 처음 지으면서 네.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요. 유럽이 100년 넘게 다진 기술 장벽을 한국은 단 10년 만에 압축 성장으로 따라잡았다고 보면 됩니다. 참 우리나라가 이런 거 잘합니다. 와. 예, 빠르게 따라가서 탁 뒷목을 잡는. 저도 이제 이 해저 케이블 빠르게 따라가서 잠시 주춤해 있는 저의 이 계좌를 회복시켜 보겠습니다. 투자처가 또 마련됐군요. 네. 지구 반바퀴를 돌아 우리 집 거실까지 도달하는 빛의 속도. 그 속에 담긴 대한민국의 기술의 저력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머니언즈 여러분, 이번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꼭 TV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JTBC와 함께. 그렇습니다. 그래야 안 끊기고 중요한 장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장르가 뭐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머니언즈 여러분 이번 주도 다음 주도 모두 부자 되세요.